해양수산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 이후 해양 방사능을 조사한 결과 세슘과 삼중수소가 세계보건기구 WHO의 먹는 물 기준과 비교해 크게 낮은 수준임을 확인했습니다. 정부에서 파견한 전문가 3명은 일본 측과 현장 조사 활동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여야가 오늘과 내일 9월 정기국회와 총선 전략을 앞두고 재정비에 들어갑니다. 여당은 정부의 3대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개파 갈등의 분수령을 맞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9월 국회 본회의 없는 주에 검찰에 출석할 것이라며 하반기 전국 구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육사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놓고 정치권의 이념 논쟁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중공군으로 6.25 전쟁에 참전한 정일성을 기억하는 광주광역시 역사공원 추진을 놓고도 논란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늘 취임식에서 공영방송 구조와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단체 등은 이에 반발하며 이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경찰이 수서 역세권 철근 누락 문제와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문제가 됐던 시공과 설계, 감리 등을 전반적으로 수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전국에 내리는 비가 모레까지 이어지고 내일 중북부엔 집중적으로 쏟아질 전망입니다. 9호와 10호에 이어 11호까지 트리플 태풍이 생성돼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스큐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지난주 검찰에서 5번째 소환 통보를 받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9월에 본회의가 없는 주간에 나가겠다고 다시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정치권의 이념 논쟁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정기국회 앞두고 총선 전략 구상이 한창인 여야 분위기 현장 연결에 각각 알아보고 전국 대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이딴 흉기 난동 사건 이후 5인 신고가 늘어나는 등 이른바 흉기 포비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철교에서 지하철이 멈추기도 했죠. 잠시 뒤 정리해보겠습니다. 일본 오염수 방류 강행 이후 YTN 취재진 후쿠시마 원전 내부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도쿄 현지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도쿄전력이 해외 언론을 상대로 한 취재 일정이었던 만큼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거듭 강조했지만 원전 폭발 후 남아있는 고농도 방사능 폐기물 처리는 난제로 보입니다. 현장 다녀온 도쿄 특파원 연결합니다. 김세호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방류 현장에 다녀왔다고 들었습니다. 도쿄 전력 측이 이번에 언론에 공개한 시설들, 또 분위기 함께 전해주시죠. 네,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를 방류한 뒤 어제 처음으로 해외 언론에 오염수의 이송과 희석 설비 등을 일부 공개했습니다. YTN 취재진은 국내 방송사 가운데 일본의 오염수 방류 강행 이후 처음으로 후쿠시마 원전 내부에 직접 들어가 취재할 수 있었는데요. 주로 원전 5, 6호기 주변에서 도쿄전력 담당자의 안내와 함께 취재가 이루어졌는데 이곳은 희석 설비와 연결돼 방류수를 바다로 내보내는 해저 터널이 시작된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취재진에게 처음으로 공개한 장소가 바로 면진 중요동 원격 조정실이라는 곳인데요. 지진, 오염수 탱크 누수, 방사능 수치의 기준치 이상 검출 등 이상 상황이 생기면 즉각 방류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쿄전력 관계자는 폭발 사고가 일어난 원전 1호기의 경우 고위험 방사능 잔해물 등을 치우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瓦礫を撤去するときにもしかすると放射性物質まき散らすかもしれませんよね。それが怖いのであそこに今カバー覆うカバーを今作っているところです。でカバーが完成しなければ 도쿄 전력 관계자는 1호기의 방사능 찌꺼기들을 제거하는 데만도 3, 4년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작업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이 방류 닷새째인데 일본 정부 그동안 원전 인근 바다 등의 방사능 측정한 결과 기준치 이하라고 계속 발표하고 있죠. 네, 오늘은 아직 도쿄전력 등이 주변 바다에 대해 측정한 새로운 결과는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 환경성, 후쿠시마 현이 원전 주변 바다, 부지 등에 대해 삼중수소 농도를 조사한 결과 모두 기준치 이하로 나왔습니다. 도쿄전력도 4월 연속으로 원전 반경 3km 이내 지점에서 삼중수소 농도를 점검했는데 모두 기준치 이하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본 수산청 역시 주변 오염수 해저 터널 방출구에서 4, 5km 이내 해역에서 잡은 생선
생선 2마리를 잡아 검사한 결과 삼중수소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오염수 해양 방류 개시 이후 중국에서는 반일 감정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데요. 일본인 학교에 돌이나 계란을 던지는 등 물리적인 공격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 칭다오 일본 총영사관 인근에는 일본인을 경멸하는 단어 등이 쓴 낙서가 확인되는가 하면 일본 관공시설, 학교 등에는 중국발 항의 전화나 스팸 전화가 잇따라 걸려오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 대변인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 매우 유감이고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측에는 냉철하게 행동하도록 해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적절한 대응과 함께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발신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정부가 오늘부터 100일간 민관 합동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오염수 방류 1일 브리핑에서 수산물 원산지 표시는 연중 모니터링 중이지만 수입 수산물 유통 질서에 대한 국민 우려가 높은 만큼 전례 없는 수준으로 원산지 특별 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수입 품목 중 소비량이 많은 가리비와 참돔, 우렁송이를 중점 품목으로 지정해 약 2만 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를 집중 확인할 방침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직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일본인들은 긍정적인 반응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설명이 충실한지에 대해서는 절반이 넘는 60%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국민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결론은 긍정적인 반응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주요 언론의 여론조사 3건에서 모두 긍정적인 견해가 부정적인 의견보다 많았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이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전국의 1,033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한 결과 57%가 오염수 방류가 긍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비슷한 기간 니혼게이자이 신문에서는 67%가 정부의 판단을 이해한다고 답했고 마이니치 신문 조사에서도 49%가 긍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시행한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긍정적인 응답자 비율은 9%포인트 올랐습니다. 하지만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태도에 대해서는 결과가 달랐습니다. 일본 국민의 60%가 설명이 불충분하다고 답했고 충분하다는 의견은 26%에 그쳤습니다. 실제로 후쿠시마 원전 사태에 대한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신뢰도는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2011년 사태 발생 당시에도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정보를 최소화하거나 은폐해 불신을 키웠습니다. 理由はやっぱり科学的にも安全だって言い切れないし、やっぱり海を汚しちゃいけないですよ。基本的にも。 이와 관련해 영국 BBC 방송은 불안감 속에서도 전문가들은 압도적으로 방류가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과학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며 일부 전문가는 삼중수소로 인한 생식력 감소, 세포 구조 손상 등 인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네, 정기국회를 앞둔 여야가 내년 총선 전략 등을 위한 논의하기 위해 1박 2일 결속을 다집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소속 의원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각각 연찬회 또 워크숍을 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3대 개혁을 포함한 윤석열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을, 민주당은 일본 오염수 문제 대책을 비롯한 하반기 전국 현안 대응 기조를 두고 머리를 맞댑니다. 네, 각 당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불러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연찬호에 나가 있는 정현우 기자 불러보겠습니다. 네, 정 기자. 네,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공사 인재개발원입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 워크숍에는 이준엽 기자가 가 있죠. 네, 민주당 워크숍이 열리는 강원 원주시 오크밸리입니다. 네, 먼저 국민의힘 연찬회 정현우 기자. 자, 여당 행사는 이미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는 2시간쯤 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의 강연에 이어서 곧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경제를 주제로 한 강연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 뒤편에 있는 이곳 강당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하나가 된다는 의미로 흰색 옷을 입고서 다 같이 강연을 듣고 있는데요. 외교 일정으로 불참을 한 박진 외교부 장관을 제외하고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이곳에 참석한 상황입니다. 김기현 대표는 앞서 모두 발언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내년 총선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다수석인 국회를 교체하기 위해 반드시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다음 달 1일 시작되는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엄중한 책임감으로 임해야 한다며 전의를 다졌는데요.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내년 총선을 우리가 이겨서 국회를 이끌어 나가야 그래야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당과 대통령 그리고 정부는 누가 뭐라 그래도 그 결과에 대해서 무한한 공동 책임을 지고 있는 주체들입니다. 윤재혁 원내대표도 역대 가장 비합리적인 야당을 상대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추진에도 큰 어려움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후 여당 의원들은 소속 상임위원회마다 모여서 정기국회에서 거대 야당에 맞서기 위한 원내 전략을 두고 토론할 예정입니다. 일본 원전오염수 등 현안 대처 방안과 여소야대 속 노동과 교육, 연금, 윤석열 정부 3대 개혁을 돕기 위한 입법 방향을 두고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입니다. 장차관들과 정부 관계자들도 이 자리에 참석해 당과 정부 사이 원활한 정책 공조 방안을 두고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도 만찬과 시도위원회별 토론을 거친 뒤 오늘 국민의힘 연찬회 일정은 마무리됐는데요. 내일은 전체 의원 자유토론에서 수도권 위기론으로 대표되는 불안감과 갈등 등을 다잡으면서 내부 결속을 다지고 총선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한 뒤 결의문 채택을 끝으로 1박 2일 일정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 워크숍 내용은 이준엽 기자가 전해주시죠. 네, 조금 전 오후 2시 반부터 모두 하얀색 상의로 단합을 강조한 민주당 국회의원 166명이 모여들면서 1박 2일의 공식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인사말에서 민생이 도탄에 빠지고 또 국가 운영의 기본 질서는 혼란해지고 있다면서 국가 다수당인 민주당이 앞장서서 그 정권의 무절제한 폭주를 바로잡고 민생회복 불씨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다만 국민이 민주당에 압도적 다수 의석을 안겨줬는데도 국민의 기대에 충실히 부응했는지 되돌아보면 아쉬운 부분이 많다며 큰 책임을 느낀다고 반성의 목소리도 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되돌아보면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 위화를 막론하고 큰 책임을 느낍니다. 이번 정기국회에 당의 미래와 나라의 명운이 달렸다라는 각오로 박광원 원내대표도 이준관 시인의 가을 떡갈나무 숲이란 시를 인용하면서 민주당이 떡갈나무처럼 외롭고 쓸쓸한 국민에게 따뜻함을 정말로 느끼게 해주는 정기국회 활동을 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정춘숙 원내 정책수석부대표가 지난 한 달 한시적으로 운영한 당내 민생기구인 민생체험단이 현장 곳곳을 돌아보고 마련한 최우선 입법과제 7개와 7대 추진과제를 발표한 뒤 회의는 비공개로 전환됐습니다. 관심이 쏠리는 건 두 번째 세션인 민주당 가치 확장의 장에서 열리는 80분 자유토론입니다. 당 안팎에서는 이 자리가 지난해 8.28 전당대회로 선출된 뒤 취임 1주년을 맞이한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계파 갈등의 분수령이 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로 사법 리스크가 계속되기 때문인데 이런 가운데 이 대표는 앞서 오전에 9월 정기국회 본회의가 없는 주에 경찰에 출석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 국회 비회기에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하도록 협조했지만 검찰이 끝내 거부하고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치도록 해 야당의 분열을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비명계 일각에서는 당 위기의 핵심인 이 대표가 물러나지 않으면 분당 가능성이 있다는 발언까지 나온 만큼 이번 자유토론에서 당 내홍이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여야 모두 각각 흰색 상의를 입고 있는 것도 눈에 띄네요. 자, 뉴스큐 방송 끝나고 나올 추가 소식도 현장에서 계속 취재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 또 민주당 의원 워크숍이 진행 중인 현장에서 정현우, 이준엽 기자였고 두 기자 모두 수고했습니다. 방금 보신 현장에서 이념 논쟁도 토론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방부가 육군 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등 독립 광복군 영웅 5인의 흉상 이전을 추진하는 것을 놓고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교과서 논란이 생각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건국절 논란, 친일 논란, 국정교과서 논란에 이어서 독립군 흉상 제거까지 참으로 윤석열 정권이 걱정된다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박광원 원내대표도 홍범도 장군 흉상을 철거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독립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우는 반역사, 반민족적 폭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방부가 육군 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등 독립 광복군 영웅 5인의 흉상 이전을 추진하는 걸 민주당이 비판하는 데 대해 사안의 실체를 국민께 말하지 않고 정쟁으로 일관하는 민주당식 선전선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상범 수석 대변인은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홍범도 장군 흉상은 철거가 아니라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는 문제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홍 장군은 봉오동 전투를 대승으로 이끈 독립전쟁 영웅인 한편 자유시 사변과 관련해선 여러 논란이 있는 분이라며 국방부와 육사가 국민적 여론을 고려해 합리적이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렇게 정치권 공방부터 보셨는데 육군 사관학교가 교내에 설립된 홍범도 장군 등의 흉상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도 청사 앞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흉상에 대해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국방부 현관 앞에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을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현재 검토하고 있지만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전 검토 이유에 대해서는 홍범도 장군의 경우 지난해부터 공산당 입당 또는 그와 관련된 지적을 예로 든 뒤 홍범도 장군을 빼고 백선엽 장군 흉상을 세울 것이냐는 질문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광주광역시의 정일성 역사공원 조성과 관련해 국가의 품격은 누구를 기억하는가에 달려있다며 전면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전남 순천역 광장에서 호남 학도병 현충시설 건립 계획을 발표하며 호남의 정신과 호남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끈 영웅을 기억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또 정일성은 우리에게 총과 칼을 들이대었던 적들의 사기를 북돋았던 응원단장이었다며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에게 공산당의 나팔수를 기억하게 하고 기리겠다는 시도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방송장악 논란과 또 아들 학교폭력 문제가 논란이 됐던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근본적인 개혁을 강조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왔던 공영방송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첫 공식 일정으로 현충원을 참배한 후 방통위로 출근해 직원들 앞에 선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그동안 공영방송이 정치적 편향성과 가짜뉴스 확산으로 국론을 분열시킨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며 이런 행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6기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선도하겠습니다.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공영방송이 국민의 선택과 심판이라는 견제 속에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원장은 취임식에 이어 첫 전체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포털과 SNS 등을 겨냥해 가짜뉴스의 생산과 유포를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영방송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송통신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포털 사업자의 사회적인 책임을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방통위는 전체 회의에서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으로 생긴 자리에 김성근 전 MBC 본부장을, EBS 정미정 전 이사 해임으로 생긴 자리에
강규형 명지대 교수를 각각 임명했습니다. 이동관은 사퇴하라! 이 위원장 취임을 두고 전국 언론노조 등 14개 언론단체 대표자들은 방통위 앞에서 집회를 열고 방통위가 방송장악위원회가 됐다며 방통위 해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추석 물가 안정에 최우선으로 역점을 두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총리와 주례 회동을 갖고 이같이 당부했다고 이도훈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윤 대통령과 한 총리가 수산물을 포함한 음식으로 주례 회동을 겸한 오찬을 함께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올해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오랜 기간 명절에 부모님조차 제대로 만나지 못했던 만큼 임시 공휴일이 지정돼 모처럼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민족의 명절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임시 공휴일이 지정이 되면 국민의 충분한 휴식권 보장과 내수 진작, 소비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는 30일에 출석하라는 검찰의 소환 통보를 거부했던 이재명 대표가 9월 정기국회 본회의가 없는 주간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다시 통보했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 홍범도 장군의 동상 등을 놓고 때 아닌 이념 논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포함해서 정치권 주요 이슈, 오늘은 김만흠 한성대 석좌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아까 워크숍 현장 기자 연결해 보니까 아마도 두 번째 세션 민주당 가치 확장 자유토론 때 이 얘기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자, 이재명 대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소환 날짜를 두고 검찰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오늘 다시 본회의 없는 주간에 가겠다 이렇게 알려왔어요? 네, 지난번에 30일 제안했다가 검찰에서 네.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지금 본회의 없는 날에 가겠다라고 했었는데, 검찰로서는 자신들이 지정했던 날짜에 오지 않으니까 불편하겠죠. 그런데 지금 피의자로 전환했다고 하더라도 강제로 좀 소환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소환을 위한 구인도 체포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쉽지 않아서 현실적으로는 지금 그 소환 일정이 지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오늘 박성준 대변인 얘기로는 본회의가 없는 일정, 그러니까 세 번째 주 정도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달력을 준비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예. 한번 보여주시죠. 예. 보면은 이제 국회 일정상으로 거소단체 연설이 끝나고 아마 그 빈 나머지 시간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주 뭐 이틀밖에 없습니다만은 나머지 세 번째 주가 비어 있습니다. 그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아마 그 전에 다른 수사 문제 추가 공방이 오히려 중요한 화두에 오르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아, 어떤 거죠? 재판 진행 과정에 출석 문제가 있겠고 네. 지금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수사 확장되는 문제들이 추가로 좀 나오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허위 증언 관련 논란 문제라든가 또 아마 김성태 회장이 이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뭔가 좀 감정적으로 편하지 않는 입장을 보이면서 네. 추가 발언 등등이 나오기 때문에 중간에 아마 이번 절차에 소환되기 이전의 중간 절차에 다른 사법적 논란이 또 다른 가지를 치면서 쟁점이 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네. 아까 그 연천에 그 워크숍 각각 연결할 때도 민주당 취재하고 있는 기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번 그 워크숍이 계파 갈등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재명 대표 거취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 자리에서? 얘기는 나올 겁니다. 얘기는 나올 건데 결론까지 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처리 방향이 아직도 확정되지 않으니까요. 당장은 지금 30일로 출석하기로 했던 문제가 9월 세 번째 주까지 연기가 됐으니까요. 네. 연기가 되고 이후에 혹시 또 체포 동의안이 나온다든가 이런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 봐서 민주당의 일부들은 최종 행동을 할 겁니다. 지금도 이상민 의원 등은 이재명 대표가 자리를 놓지 않는 한 민주당의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죠. 몇 사람들은 충분히 그런 얘기 할 겁니다. 아마 오늘 내부에서 총선 전략을 위한 정책의 내용 등 다양한 얘기를 하더라도 일반 국민들에게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인 쟁점이 주요 주목거리가 되니까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총선에 임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의견은 충분히 나올 겁니다. 네. 다만 구체적인 행동까지 가려면은 그 다음 정도 조금 더 정말로 사법적으로 구체화된 진전 이후에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워크숍 과정에서 여기가 결론까지는 가지 않을 걸로 봅니다. 네. 자, 그런 워크숍을 거쳐서 31일 낸 이재명 대표가 오늘로 이제 취임 1년을 맞았기 때문에 기자회견도 열 예정이라고 했거든요. 네. 그때 어떤 키워드가 등장할까요? 지금 뭐 누구나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국회가 민생이라든가 국가 정책을 둘러싼 공방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네.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인 쟁점과 공방을 벌이다가 지금 1년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책임론을 놓고 이재명 대표는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의 검찰 정권이 정부의 무능과 본인 주장대로 따른다면 정부의 무능과 정치 실패를 덮으려고 본인 희생 제물로 삼으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할 건데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어느 쪽의 유무죄 여부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사법적인 판단이 있겠습니다만 네. 지난 1년 동안 이재명 대표 체제가 민주당의 위상이라든가 신뢰 제고에 도움이 됐는가, 또 정당 정치에 도움이 됐는가, 아니면은 원내의 6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다수 제1야당으로서 윤석열 정부 견제 역할을 제대로 했는가라고 봤을 때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아다시피 윤석열 정부의 견제가 야당이 주로 하는 것인데 야당에 대한 퇴진까지 민주당에서 요구하고 있지만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인 쟁점이 걸려 있어가지고 그렇게 크게 먹혀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정부 여당에 좀 볼모 잡힌 인상이 돼가지고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견제력을 상실하고 있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 역할을 한다고 욕먹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것을 넘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방탄 역할을 해버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점에서는 어렵게 선택을 했습니다만은 역시 그 사법 리스크라는 것이 민주당의 유상을 위해서도 아니면 우리나라 지금 대의 정치를 위해서 그렇게 바람직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아다시피 후반기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21대 후반기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네. 그 전에 문재인 정부 때는 압도적인 여대 야소였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여소 야대가 됐는데 그랬을 때 야당의 견제력이 아주 크게 발휘될 수가 있을 것인데 사법 리스크가 쟁점이 되고 볼모가 잡혀 있다 보니까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다수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고 원내는 60% 내외를 점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인 국민들의 당 지지도는 아시다시피 30% 내외를 점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서는 위에 최종적인 유무죄는 사법적인 판단을 봐야겠습니다만은 사법 리스크가 가지고 있는 부담이 이번에 민주당의 지난 1년 동안 너무 부담으로 다가왔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정치권에선 성공적이다, 과락이다 뭐 여러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교수님 총평도 한번 들어볼 수 있었고요. 방금 답변 속에서 이재명 대표 1주년. 자, 국민의힘은 분위기 어떻습니까? 일단 어떤 얘기가 나올지 더불어 지난번처럼 윤 대통령이 참석할 것인가도 아직까지 관심인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참석 여부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번이 지금 김기현 대표도 얘기했다시피 총선 전략을 짜기 위한 옥셉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총선 단합 때 비슷한 건데 대통령이 국민의힘 당원이긴 하지만은 대통령이 또 중립 뭔가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인데 총선 단합 때 비슷한 데 가서 특별한 발언을 잘못했다가 또 구설세울 소지가 있습니다. 아다시피 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도 그래가지고 좀 이번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걸 감안하면서 절제하면서 참여할지 아니면 아예 참여하지 않을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아다시피 지금 정부 여당은 현재까지는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별도의 독자적인 역할을 못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충성하는 역할을 주로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당의 독자적인 혁신 에너지가 너무 없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는 당 밖에 있는 법무장관 얘기가 뭐 후속타로 얘기가 될 정도로 당 내부 혁신 동력이 너무 없었는데 네. 아마 이번에는 당 내부에서도 총선 전략 차원에서 너무 그동안에 정부에만 따라가다가 독자적인 자율 능력에 대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한 점, 이 점에 대해서 지적이 좀 될 만하기 때문에 내부 혁신론도 좀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 점에서는 그냥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서 무사한 일을 해왔던 안전하게 왔던 김기현 대표의 그동안 리더십에 대해서도 조금 지적이 나올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 논란도 거론될지 주목되고 있는데 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혹은 철거 논란이 불거지면서 다시 전국의 이념 논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일단 논란이 불거진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 8월 15일에 윤석열 대통령 파주 경축사에서 공산 전체주의 문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반국가적인 세력들이 있다라고 좀 세게 얘기했단 말이죠. 네. 그때 당시 논란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일부 있긴 할 겁니다. 어느 나라에든 다양한 세력이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 문제는 조금 당장 논란이 있습니다. 이미 앞서 기자들이 리포트했습니다마는 당장 초점이 되고 있는 홍범도 장군의 경우는 43년에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68년생에다가. 네. 그래서 과거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소련 공산당에 가입해서 활동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가 건립 과정에서는 상관없는 일이고 또 활동 과정도 오히려 독립운동의 보탬이 되는 창을 했기 때문에 조금 지금 정부라든가 국방부에 보는 시각을 다시 한번 조정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이 문제가 만약에 국가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라면은 우리 정부의 수립 과정 네. 아니면은 한국 전쟁, 우리 이념하고 관련 한국 전쟁 시기에 어떤 역할을 했었던가 이런 것이 쟁점이 됐을 경우 한번 따져볼 여지가 있지만은 홍범도 장군처럼 그 이전의 독립운동 과정에서 더구나 과거에 세계적으로 이념 대결이 있기 전에 그 전에 소련 공산당에 가입했던 것을 뭔가 이렇게 문제, 재척 사유로 봐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 그 점에서는 너무 섣불리 이 문제를 제기했다는 거고요. 그전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윤석열 대통령 8.15 경축사에서 얘기했던 얘기예요. 그때 너무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단언하면서 좀 과하게 얘기했지 않나 그랬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지금도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민주주의, 인권, 진보운동을 위장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맞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네. 좀 과다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사회 일부는 좀 그런 세력이 있을 법도 한데 네. 그런 것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뭔가 생각을 견지하고 우리가 성찰해야 되는데 이 정도는 괜찮을 건데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도 또 과거에 이미 지금 진보 보수의 개념이 떠났는데 그 개념을 꺼냈던 것 좀 무리했다 싶었는데 마침 2주도 안 지나서 또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니까 네. 이념 논쟁으로 좀 번질 소전이 있어 보입니다. 조금 기왕 전에- 나왔을 경우에는 한번 정확하게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어떻게 따지는 게 필요할지는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앞서 나왔던 아까 정일성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광주 공원 만들고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이번의 경우에는 과거에 좌익 활동 또는 공산주의 활동했던 사람들이 국가 건립 훨씬 이전에 독립운동과 관련해서 했던 사람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가 건설 과정에서 어떤 우리의 반국가적인 행위를 했다든가 한국 전쟁 과정에서 우리의 이적 행위를 했다든가 이러면 별도 고려를 해야겠지만은 그 이전의 독립운동 과정에서 이념적인 문제를 가지고 오늘에 재단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좀 그렇습니다. 네, 아까 섣불리 이런 표현도 쓰셨는데 교수님께서 아마 그 부분은 박정희 정부 당시에 대통령장 추서를 받았고 또 박근혜 정부 당시에 잠수함에 홍범도란 이름을 붙인 것도 아마 그런 배경이 있어서 여권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잠깐 또 관련 발언 들어보고 교수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일찍 북쪽의 정권 수립에 관여했다거나 6.25 전쟁에 참전한 것도 아닌데 독립운동의 좌우가 따로 있습니까? 그러면 좌익에 가담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 업적도 지워야 되는 겁니까? 박정희 대통령 당시 62년에 홍범도 장군이 광무훈장을 수여했는데요. 이 소위 냉전 시대인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이미 정리된 논점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굳이 꺼내는 것에 대해서 정말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에 대한 약간의 조정 과정들을 국방부 육사가 추진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 과유불급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홍범도 장군에 대한 이런 방식의 추진이 진행되게 된다면 벌써 나오게 되는 게 박정희 전 대통령 때 1962년 건국훈장을 받았고 그리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대한민국 해군에 홍범도 함을 또 만들기도 했거든요. 네, 여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등판을 해서 부디 숙고해 주길 바란다. 국군의 뿌리는 독립군이다. 라고 밝히기도 했고 여기 대해서도 국방부는 국군 뿌리에서 배제한 건 아니다. 이렇게 또 해명을 하기도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당에서는 거들면서 이것이 다른 데로 옮길 뿐이다라고 얘기했었는데요. 대신 그 근거를 다른 차원이 아니라 과거에 소련 공산당 활동을 얘기를 꺼내기 때문에 이념 문제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렇게 하는 게 적정한가 그렇습니다. 네. 과거에 물론 박정희 정부, 박근혜 정부 때 했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점검을 해봤을 때 뭔가 과오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라면 시정할 필요가 있는데 그때도 이 문제를 다 고려했단 말이죠. 고려했고 더구나 지금 박정희,
박근혜 정부를 얘기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강한 반공 정권 시기에도 이 문제를 포용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좌우익의 개념이 훨씬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넘어서야 될 시기인데 이것을 다시 꺼내는 게 적절한가? 좀 그 점에 지적될 부분은 그래서 그 여당 내부에서도 젊은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조금 과유불급이 아니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젊은 최고위원들은 좀 다른 목소리를 그렇습니다.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념 논쟁도 처음 보는 건 아니거든요. 아까도 뭐 소개했습니다만 이명박 정권 시절엔 건국절 논란이 또 있었고 박근혜 정부 시절엔 국정교과서 논란이 기억이 나고 또 문 전 대통령 시절엔 김원봉 서원 논란도 있었는데 이번은 좀 그때와 어떤 게 좀 다릅니까? 아까 나왔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때 좀 반작용 같은 게 좀 있어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조금 과거에 사회주의 활동했던 사람들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차원에서 좀 과도하게 무디한 거 아니냐라는 의식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는 있지만은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간다는 느낌을 주면은 오히려 국가를 통합하는 구심점에 있는 정부의 정권의 역할로서 적절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지만 이미 시대가 과거의 좌우익 개념을 벗어나고 뭔가 21세기의 새로운 시대로 가자 이런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의 접근도 이제는 우리가 과거의 소모적인 이념 전쟁 시기에 국민 모두가 피해를 봤던 시기를 넘어서자라는 차원에서 조금 더 고차원의 이념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지금 좀 느낌은 지난번 이전 정부에 대한 반작용으로 좀 가는 느낌이 있어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작용으로 해석하고 있다 말씀까지 들어봤고, 자 이번에 오염수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본이 지난주에 예고한 대로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를 했습니다. 오염수 문제를 두고 방류 직전까지도 여야가 충돌을 했습니다만 일단 오늘 나온 얘기는 민주당에선 윤 대통령이 참모 뒤에 숨어 있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비판을 했고 국민의힘은 괴벨스식 낡은 선전선동 꼰대 정당이다 뭐 이렇게 서로 맞서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뭐 과학적인 논란 관련해서는 분명히 지금 정부 측에서 지금 주장하는 쪽이 좀 우세를 점하고 있죠. 일부 소수는 아직도 과학적인 차원에서 묻지 못하고 있지만은 그 점에도 불구하고 저는 과학적인 안전 문제 이상으로 정부 쪽은 국민들에게 심정적으로 안심을 주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점에서는 조금 소홀히 했다는 느낌이고요. 너무 한일 외교 정상화에 초점을 둬가지고 기시다하고 호의적인 관계를 앞세우다 보니까 국민들 보기에는 뭐 친일 정반 이런 평가까지 나왔는데 과학적인 안전 문제 못지않게 국민들의 심정을 뭔가 안아주고 다스려주는 안심 문제에 좀 초점을 주는 행동을 했으면 아쉽습니다. 이번을 두고도 물론 대통령실의 구내식당에다가 우리 수산물을 배치해서 이른바 시전을 해가지고 국민들 안심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시작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저는 그 이상으로 대통령이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안심시키는 뭔가 그런 걸 해줬으면 그렇습니다. 외교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외교관계 중심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과학적인 안전 표현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마음을 뭔가 안아주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좀 그렇습니다. 아직은 야당 시각에서는 좀 아쉬워서일까요? 국민의힘에 오염수 끝장 토론을 제안을 했고 정쟁을 좀 끝내자라고 했더니 여당은 구체적으로 제안하면 검토하겠다까지 나왔거든요. 여야 입장을 잠깐 듣고 또 관련 논의 이어가겠습니다. 알프스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객관적인 기관으로부터 검증받은 바가 없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고장도 났고 알프스로 걸른 물에서도 삼중수소 외에 다양한 핵종이 발견됐다는 게 도쿄 전력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국민의 불안과 위험 해소를 위한 여야 간 공개 토론을 제안합니다. 민주당에서 구체적으로 제안이 온다면 그 이후에 저희들이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 실질적인 제안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저희들이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교수님께서 심정적인 안정감, 안심 이런 말씀하셨는데 여야가 토론하면 그런 안심으로 가는 어떤 아이디어가 나올까요? 그 부분까지 가야겠죠.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는 과학적인 문제도 지금 불신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전문가들의 대다수는 좀 과학적인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언론 등을 통해서 본 사람 중에서는 석윤열 명예교수 정도만 이제 비판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대다수의 관련 분야 전문가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후에 불안감은 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불안감을 해소하는 쪽으로 좀 가야 되겠고요.
저는 이런 야당의 비판이 모두 소모적인 것만은 아니다. 역시 IAEA라든가 일본 쪽에서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라고 얘기하더라도 불안감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일본 측이라든가 국제사회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야당의 역할을 분담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도하게 국내 수산업 쪽에 악영향을 미치는 쪽 좀 가서는 곤란하기 때문에 뭔가 국내에도 대안적인 뭔가 생산적인 대안을 가지고 같이 이제는 접근했으면, 한편으로는 근원적으로 방류 자체에 대한 비판도 필요하지만은 방류 단계에서 우리가 주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접근이 정부 여당뿐만이 아니라 야당도 일정하게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오늘 취임식을 열었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공영방송 개혁,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공영방송을 지칭하면서 또 리모델링 수준이 아닌 근본적인 구조개혁, 강한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네. 야당의 강한 비판 속에서 지금 취임을 했죠. 네. 또 야당과 가까운 언론 단체들에서는 반대를 계속 표명하고 있고요. 이미 임기를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해왔던 것에 대한 개혁하겠다. 그동안의 언론들이 특정 진영의 정파적 이견을 과도하게 대변했다. 이것을 시정하겠다. 가짜 뉴스 등등 얘기하고 있는데요. 불가피하게 취임 과정에서 이동관 지금 위원장이 이전에 정파적인 속성을 불가피하게 국민들에게 선입견을 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다음은 행동으로 보여야 될 것입니다. 이전에 공영방송이 과도하게 정파적인 편향성을 보였다면은 만약에 이게 또 다른 반대쪽의 정파적인 편향성으로 이어진다면은 국민들의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겁니다. 아다시피 지금 가짜 뉴스 공방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실상 문재인 정부 전 시작했던 것 중에 하나가 유튜브라든가 팟캐스트 등에서 조금 불확실한 방송을 했던 사람들이 대구 공중파에 진출해가지고 유튜브 등의 방송이 활성화되더라도 뭔가 그것을 균형점을 잡아줄 수 있는 표준적인 방송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저는 그런 지상파 방송들까지도 같이 유튜버가 되어버리면서 국민의 뭔가 신뢰감을 주는 것이 떨어졌다는 생각인데요. 이동관 위원장이 공영방송의 정상화 방향으로 간다면은 이전 정권 치우치는 경향에서 새 정권 치우치는 경향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매체 시대에 공영방송이 표준점과 기준점을 잡아줄 수 있는 공정방송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것은 가시적으로 국민들이 보더라도 어떤 사람들이 방송 운영의 주체로 가고 새로운 방송 진행자들이 어떤 사람으로 가는 걸 보면 알 것입니다. 저는 제발 이전에 갔던 반작용으로 또 다른 정권 편향으로 가지 않으면서 공영방송이 정상화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여러 번 반작용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끝으로 짧게만 단답형으로 지금 여야가 각각 1박 2일 일정을 소화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각각 참석하신다면 키워드로 주문한다면 여당에게는 어떤 키워드, 야당에게는 어떤 키워드 주문하시겠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쉽지 않은데요.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다시피 지금까지 제가 1년 평가했었지만 민주당 차원에서도 우리나라 정당 정치 차원에서도 여당 견제를 위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기능을 못했다. 잘못하면 볼모가 될 부분인데 잘 풀어야 할 거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항상 취약점이 대통령이 따라갔었는데 대통령에 종속된 여당이었었는데 아다시피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가 부정평가가 훨씬 높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당 스스로의 뭔가 혁신적인 동력을 만들지 않으면은 대통령에 의존해가지고만 가서는 이후에 22대 총선에서 낙관하기 어렵다라는 점을 지적해주고 싶습니다. 네, 원고였던 질문인데 정치평론 오래 하셔서 제가 한번 마지막 질문으로 드려봤습니다. 네, 김만음 한성대 석좌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LH가 발주한 아파트 철근 누락을 둘러싸고 부실 시공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LH 본사에 대한 4번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번엔 지난 4월 준공된 서울 수서 역세권 아파트 단지와 관련해서인데 해당 아파트 설계사 대표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곳 어디입니까? 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 수사대는 오늘 오전부터 경남 진주시 LH 본사와 지사 2곳에서 수서역세권 아파트의 설계와 시공, 감리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또 서울에 있는 해당 아파트 설계업체 2곳 사무실과 업체 대표 주거지까지 모두 7곳이 강제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경찰이 LH 직원과 건설안전협회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기초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한 데 이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건데요. 설계업체 법인과 대표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소환 조사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철근 일부가 빠진 게 단순한 업무상 실수였는지 금전적 이득을 노린 고의였는지 등 누락 경위를 밝혀내는 데 조사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전국 곳곳에서 지하주차장 무량판 기둥에 보강 철근이 빠진 아파트 단지가 무더기로 드러났는데요. 지난 4월 준공된 수서역세권 아파트 역시 LH 조사 결과 설계 오류로 무량판 기둥 5개의 철근이 빠져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LH는 발주한 전국 공공아파트 단지 20곳에서 이 같은 부실 시공이 있었다고 보고 설계 감리업체와 시공업체 등 91곳과 감리 업무를 맡는 LH 직원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 초 아파트 단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시도 지방경찰청에 사건을 배당해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경찰청이 지난 16일 선운 2지구 아파트와 관련해 LH 본사를 처음으로 압수수색한 데 이어 사흘 전엔 경남경찰청과 경기 북부경찰청도 각각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LH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오늘까지 이번 달에만 4차례 진행된 건데 관련 의혹을 조사하는 지방청만 9곳인 만큼 강제 수사는 당분간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KT 윗선의 배임 혐의를 추가로 포착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KT 본사와 KT 클라우드, 윤경림 전 사장 주거지 등 7에서 8곳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KT가 지난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동서가 설립한 회사를 정상적인 가격보다 비싸게 매입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KT그룹의 하청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구현무 전 대표와 윤 전 사장이 이 같은 배임 의혹에도 관여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북 영천경찰서는 어젯밤 11시 20분쯤 경북 영천시 금호읍에 있는 한 술집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씨는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 앉은 지인들과 말다툼을 벌이다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60대 남성을 숨지게 하고 또 다른 남성 50대 남성과 50대 여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와 피해자 4명은 모두 같은 지역에 사는 지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택가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자해하겠다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 A씨가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부터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가족 문제로 범행을 일으켰을 뿐 다른 사람을 해할 의도는 없었다면서 난동을 일으켜 죄송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업이 요리사이기 때문에 흉기를 많이 소지하고 있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잇따른 흉기 난동 사건으로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주말 동안에도 흉기를 들고 자해 위협을 벌이거나 오인 신고와 테러 예고 글들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아예 흉기 난동 포비아, 공포증으로 번지면서 시민들의 일상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저녁 시민들의 불안감이 열차를 멈춰 세우는 소동도 있었는데요. 26일 저녁 8시 55분쯤 용산역에서 노량진역 방향으로 달리던 열차에서 한 여성이 가방에서 물건을 꺼내 던지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놀란 주변 승객들은 흉기 난동으로 착각해 오인 신고를 했고 열차는 한강철교에 정차했는데 승객들이 다른 칸으로 급히 대피하면서 부상자도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현장에서 흉기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명 소리가 공포를 키우면서 대규모 대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지난 24일 저녁 7시 50분 중앙보훈병원역으로 달리던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갑자기 비명 소리가 들리자 이를 칼부림 사건으로 착각한 승객들이 동작역에서 대거 급하게 하차했는데요. 알고 보니 열차 안에서 70대 외국인 남성이 갑자기 쓰러졌고 이를 본 가족이 소리를 지르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경남 진주에서는 40대 후반의 남성이 흉기를 든 채 이동한다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알고 보니 주변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로 작업 도구를 들고 가던 것으로 확인됐고요. 경남 사천에서는 60대 남성이 쓰레기 더미에서 칼을 주워 재사용하기 위해 집으로 가져가는 길이었는데 이를 착각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죠.
커지는 공포만큼 늘어나는 오인 신고. 전문가들은 온라인상에서 퍼지는 무차별적인 흉기 난동 영상이 불안감을 더욱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동영상을 유포하는 것도 문제지만 무분별한 시청도 우리 일상을 망칠 수 있다는 건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보통 일반 시민들이 지금 느끼는 것은요, 전철에 앉아 있어도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공격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이런 어떤 두려움이라든가 공포가 전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틈타서 이런 여러 가지 영상들을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이거는 뭐 정말 이 모방 범죄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 정말 이 사회적인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속적으로 대두될 수 있다. 네,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승인 로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식약처의 A 전 처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속보 알아보죠. 유소연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검찰의 오늘 압수수색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부터 충북 청주에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실 등 모두 3곳의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약 임상 승인과 관련해 A 전 식약처장이 청탁받았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건데요. 검찰은 지난달 중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A 전 처장의 청탁 의혹 수사를 의뢰받았습니다. A 전 식약처장은 재작년 제약업체 이사 B씨 등에게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승인이 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B씨에게 9억 원을 받은 사업가 양모 씨가 청탁 내용을 더불어민주당 모 의원에게 전달했고 해당 의원이 A 전 처장에게 연락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양 씨가 해당 청탁에 대해 지인에게 이야기하는 녹취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제약업체가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는 같은 해 10월 식약처에서 국내 2, 3상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식약처와 양 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서 임상시험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난 5월엔 사업가 양 씨에 대해 알선 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이제껏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A 처장에게 김영란법, 즉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 법적 책임이 있는지 따져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달 숨진 서울 서초구 서희초등학교 교사의 휴대전화와 전자기기를 포렌식 분석한 경찰이 학교 내선 번호로 걸린 전화가 교사 개인 번호로 착신 전환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학부모가 숨진 교사의 개인 번호로 여러 번 연락해 악성 민원을 제기했다는 유족 측 의혹과 관련해 학부모가 먼저 교사의 개인 번호로 연락한 적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찰은 문제가 된 연필 사건 피해자와 가해자 양쪽 학부모가 각각 한 번씩 교사의 학교 내선 번호로 연락했는데 업무용 번호가 아닌 개인 번호로 착신 전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서희초 교사 49제인 다음 달 4일 예고됐던 교사들의 추모 집회가 사실상 취소됐습니다. 집회를 기획했던 운영진은 9월 4일 서희초 추모 국회 집회를 전면 취소하고 운영팀도 해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집회에 참석하는 행위 자체가 참석하지 않은 교사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의견이 있고 같은 날 병가나 연가, 재량 휴업일 등을 통해 교사 집단 휴업을 추진하는 이른바 공교육 멈춤의 날 추진에도 부담을 준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집회 취소는 교육부가 9월 4일 교사들이 집단 연가를 사용해 집회에 참여하는 데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고 교육계 내부에서도 갈등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서희초 교사 49제인 다음 달 4일 교사들이 집단 연가를 내는 방식으로 우회 파업을 하려는 것과 관련해 이주호 부총리가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YTN에 출연해 학생의 학습권 위해 교원의 연가 사용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추모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교원단체들 역시 학습권에 배치되는 방식이 아닌 온라인 추모나 저녁 추모제 등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도 정례 브리핑에서 추모를 위한 연가 사용은 불가하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교사들의 집단 행동이 불법이 될 수 있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전교조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은 이 부총리가 현장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추모 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해임과 징계, 감사 등 협박성 표현을 사용했다며 이 부총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전 교조는 이어 재량 휴업일을 지정해도 다른 일정을 조정하기 때문에 법정 수업 일수에 지장이 없는데 학교와 교사의 고유 권한인 재량 휴업일 지정과 연가 사용을 막는 건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작년 11월 치러진 초등교사 임용시험 1차 필기시험 문제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응시자들이 소송에 나섰지만 패소했는데요. 응시자들은 공정한 경쟁을 위해 공익소송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승소한 교육청은 이들에게 4천만 원대 소송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안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작년 11월 치러진 초등교사 임용시험 1차 필기시험. 몇몇 문항이 특정 교대의 모의고사 문제와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응시생 일부는 불공정한 시험인 만큼 성적 발표를 취소해달라며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처음에 좀 분노감도 있었고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이거는 문제를 제기할 가치가 있다. 저는 이런 소송을 통해서 이 시험이 조금 더 공정한 경쟁이 되길 바랐고 끝까지 소송에 참여한 93명은 1심에서 결국 모두 패소했고 교육청은 판결이 확정된 원고들에게 소송 비용 4천여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한 사람당 적게는 10만 원대에서 많게는 100만 원대에 이르는 소송 비용을 물어주게 된 겁니다. 교육청은 소송으로 낭비된 행정력과 비용을 회수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합니다. 앞으로 자신들에게 소송을 함부로 하지 말라. 만약 자신들에게 소송을 할 경우 대형 로펌이나 거대한 비용을 들이면서 거대한 비용을 들이면서 소송 비용을 모두 물어낼 각오를 해야 된다라는. 그러나 원고들은 1차 시험에 합격했는데도 매년 치러질 시험의 공정성을 위해 소송에 참여한 경우도 있다며 공익적 목적의 소송에서도 비용을 청구하는 건 지나치다고 호소합니다. 공익을 위한 시험인데 여기서 소송 비용을 학생들한테 청구를 하겠다 하면은 그럼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도 누가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나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민사 소송에서는 패소한 쪽이 승소한 쪽의 변호사 비용 등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공익소송에 대한 정의가 없어서 공익소송에서 졌다고 소송 비용이 감면되거나 지원받을 길도 없습니다. 사정에 따라 법원이 소송 비용을 조정해줄 수 있다고 규정돼 있긴 해도 공익성을 이유로 면제해준 사례는 흔치 않습니다. 공익소송이 개념이 포괄적이거나 혹은 모호하다, 명확하지 않다라고 반대할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이 있다면 판례로서 척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 소송 비용을 패소한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원칙이 공익소송에 대한 참여를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항명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했지만 조사를 거부하고 귀가했습니다.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변호인은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군 검사가 지난 2일 자행된 이첩 기록 탈취 행위에 깊이 관여됐다고 주장하며 박 전 단장이 해당 군 검사의 질문에 답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실로 향한 박 전 단장은 20여 분 만에 국방부 검찰단 건물을 빠져나왔는데 일각에선 박 전 단장의 조사 거부에 따라 국방부 검찰단이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처리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계류 중인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인권위는 피해자와 유가족이 진실을 알 권리가 있고 비슷한 사회적 참사를 막기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와 국정조사만으로는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제대로 규명하기엔 어려움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수사기관이 변호사 사무실을 연달아 압수수색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변협은 서울 서초동 법원 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호사 압수수색이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 신뢰관계뿐 아니라 국민 기본권을 해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변협은 수사 편의를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다면 법치주의 실현의 핵심 권리인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 비밀 유지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가 정부의 벤처기업 분류 제외 결정이 난 2018년까지는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아야 한다면서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두나무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벤처기업 확인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부터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봐야 하며 벤처기업 확인 취소 처분도 관련법 개정안 시행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세무당국의 판단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100억대 금품을 챙긴 혐의로 태양광 업체 대표 50살 A씨를 뇌물을 받고 A씨 뒤를 봐준 전 정읍시 의장 68살 B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약 4년 동안 정읍 지역의 태양광 발전 사업에 손을 대면서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 수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모두 12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 정읍시 의장인 B씨는 이 과정에서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A씨로부터 뇌물로 약 8,600만 원을 받았고 함께 범행에 가담을 해 따로 17억 원 정도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아까 구속 심사 중이라고 알려드렸는데 서울 주택가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자해하겠다며 난동을 부리다가 체포된 남성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기각이 된 거죠.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그제 저녁 7시 반쯤 서울 은평구 주택가 1층 주차장에서 양손에 흉기를 든 채 자해하겠다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다른 사람을 해할 의도는 없었고 난동을 일으켜 죄송하다며 직업이 요리사라서 흉기를 많이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민간 소비 부진이 나쁜 날씨에 큰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민간 소비 회복 모멘텀 평가 보고서를 보면 올해 4월에서 7월 국내 민간 소비는 1월에서 3월보다 월 평균 0.5% 안팎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대면 활동과 관련된 의복, 신발 등 준내구재 재화 소비와 음식, 숙박, 육상, 여객 등 서비스 소비가 두드러지게 감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은은 코로나19로 지연된 소비가 급속도로 살아나는 현상을 뜻하는 이른바 펜트업 효과 둔화뿐 아니라 날씨 등 일시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부가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에 대해 영업정지 10개월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최고 수위 징계인 셈인데 실제 효력이 발생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커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입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GS건설에 최대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예상보다 강한 처벌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부실 시공 사고로선 사실상 최고 수위 징계입니다. 우리는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건설산업부도 1등 기업이 이래서는 안 된다. 정신 제대로 차려야 된다는 신호를 확실히 보낸 거기 때문에. 행정처분은 심의위원회 심의와 청문 절차를 거쳐 최소 3개월이 지나 확정됩니다.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되면 신규 사업 수주는 전면 중단되지만 빠져나갈 구멍은 존재합니다. GS건설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경우입니다. 3년 전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로 1년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HDC 현대산업개발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제하도급 금지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8개월은 과징금 4억 원으로 마무리됐고 부실 시공 관련 영업정지 8개월은 아직 본안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실제로 영업정지가 이뤄지기까지 수년이 소요되고 처분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해외 사업 수주에는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건설사 평판과 신뢰도 하락 등 경영상 타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GS건설은 올해 2분기 이미 10년 만에 처음으로 분기 기준 4천억 원대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인천 검단 아파트를 전면 재시공하는 데 5,500억 원이 들 걸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GS건설은 이번 국토부의 행정제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선 추후 청문 절차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공급 축소로 가격이 급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국민들이 속단하지 않도록 미세 조정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특히 가급적 올해 목표 물량을 차질 없이 공급해 시장에 공급이 꾸준하게 진행된다는 신호를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 주택 거래량이 대량이거나 장기 평균보다 높다면 집값 급 변동의 요인이 될 수 있지만 거래량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선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대한항공이 오늘부터 비행기 탑승 전 승객들의 몸무게를 측정합니다. 대한항공은 오늘부터 다음 달 6일까지는 김포공항 국내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다음 달 8일부터 19일까지는 인천공항 국제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승객 표준 중량을 측정합니다. 만약 측정을 원하지 않는 승객은 탑승 전 게이트 앞에서 직원에게 알리면 됩니다. 국토교통부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들은 최소 5년마다 승객 표준 중량을 측정해 평균값을 내야 합니다. 강원도 원주시가 영화 치악산 제작사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주시는 영화 제작사 측에 제목 변경 등을 요구했지만 제작사 측에서 이를 거부해 대응 조치에 나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치악산 실제 지명을 제목으로 사용해 모방 범죄가 우려된다고 호소했습니다.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 치악산은 1980년 치악산에서 발생한 연쇄 살인 사건 괴담을 다루고 있으며 경찰에 따르면 영화가 다룬 사건은 발생 기록 자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청년이 3명 중 1명으로 줄었습니다. 또 청년의 절반 이상은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 변화 조사 결과를 보면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청년은 지난해 5월 기준 36.4%로 10년 전보다 20%포인트 줄었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는 결혼자금 부족이 33.7%로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또 53.5%는 결혼하더라도 자녀를 갖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트리플 태풍이 변수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9호부터 11호까지 3개의 태풍이 동시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진로도 무척 유동적이기 때문에 경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오늘부터 사흘간은 2차 장마로 인해 전국 곳곳에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날씨 상황과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상재난 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도 날씨에 좀 집중해야 될 것 같은데 먼저 태풍, 3개의 태풍이 동시에 활동 중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9호 태풍 사울라와 10호 태풍 담네이 그리고 11호 태풍 하이쿠입니다. 영상 보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죠. 네. 네, 지금 위성 영상인데요. 지금 필리핀 북동쪽 해상으로 지금 9호 태풍, 네, 이게 사울라고요. 네, 그리고 일본 오른쪽으로 10호 태풍 담네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아침 발생한 11호 태풍이 바로 9호 태풍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9호 태풍은 지금 태풍의 눈이 비교적 뚜렷한 상태여서 매우 강한 태풍으로 이미 지금 발달을 좀 한 상태고요. 중심 부근에는 초속 45m 그리고 시속 162km의 지금 폭풍을 동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11호 태풍 같은 경우는 오늘 오전 9시쯤 이 태풍으로 발생을 했고요. 아직까지는 지금 약한 수준의 태풍이지만 발달을 북상을 하면서 발달을 조금 더 중간 단계까지 좀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 동쪽 해상 오른쪽으로 지금 있는 10호 태풍의 경우는 중간 강도의 지금 태풍인데요. 내일 오후쯤이면은 소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지금 태풍이 남해상에 이렇게 3개의 태풍이 지금 위치해 있는데요. 동시에 이렇게 3개의 태풍이 활동 중인 것은 무척 이례적인 현상이고 저도 지금 기상 기자를 하면서 이렇게 3개의 태풍이 활동을 하는 것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요즘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지금 중요한 게 지금 태풍이 과연 우리나라 쪽으로 올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상 진로는 어떻게 판단되죠? 네, 지금 우선 현재까지 진로를 좀 보면 한 개의 태풍은 일단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확실히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10호 태풍이고요. 담네이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본 쪽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우리나라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지금 나머지 두 개의 태풍, 그러니까 9호 태풍과 11호 태풍 같은 경우는 아직 변수가 많아서 영향 여부 판단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본 동쪽으로 이동한 뒤에 10호 태풍의 경우는 내일 소멸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9호 태풍의 경우는 지금 매우 강한 태풍의 위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태풍 이 타이완 남쪽 해상을 지나서 중국 남동부 해상으로 지금 상륙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이 태풍 사울라 같은 경우는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겠지만 태풍 카눈처럼 이상 진로를 지금 보이는 태풍이거든요. 그래서 이후 지금 진로가 무척 지금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11호 태풍 하이쿠이 같은 경우도 이 중간 간도의 태풍까지는 지금 북상하면서 발달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후 상황도 지금 진로가 조금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좀 진로를 좀 더 봐야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네, 세 가지 태풍이 동시에 오고 있대요. 요새 이래저래 일본 지도 볼 일이 많은데 아까 변수가 많아서 유동적이라고 했거든요. 왜 이렇게 진로에 물음표가 많은 겁니까? 네, 일단 그 인접한 태풍끼리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후지와라 효과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9호와 11호 태풍 사이에서 이 효과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한 가지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요. 한번 보시죠. 네, 지금 보시면은 왼쪽 그러니까 제가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아까 보셨던 9호 태풍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지금 위치해 있는 것이 지금 11호 태풍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이번 주말을 예상한 진로도이고요. 네, 지금 보시면 제가 좀 예측장을 조금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이번 주말쯤 되면은 11호 태풍이 아까 위치가 한 요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타이완 오른쪽 해상까지 좀 진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쯤 돼서는 강도도 약한 등급에서 중간 강도까지는 발달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태풍이 서로 1000km 안에서 서로 밀거나 당기거나 이 후지와라 효과를 일으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서로 진로상에서 영향을 좀 주는 상황인 거죠. 9호 태풍이 진로가 원래 저희가 이제 중국 남동부로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됐었지만 지금 11호 태풍 때문에 자기 진로대로 가지를 못하고 더 뒤로 밀리거나 아니면 더 중국 쪽으로 가거나 약간의 그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인접한 태풍끼리 상호작용을 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후지와라 효과 맞습니다. 이렇게 일컫는군요. 태풍 정보는 앞으로도 좀 계속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이번에 비전망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또 비가 이어진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2차 장마가 지금 다시 시작된 상황이어서 오늘부터 내일하고 모레까지는 좀 계속해서 좀 비가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레이더 영상을 좀 보시면 제가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네. 지금 북서쪽, 그러니까 수도권과 강원도를 경계로 해서 북서쪽에 지금 비구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강한 비구름이 북서쪽에서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죠. 네, 수도권과 강원도를 경계로 북쪽에. 네, 이 경계가 지금 북쪽으로 찬 공기가 지금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비구름이 북동쪽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 경계에서 정체 전선이 좀 활성화될 걸로 보이고 이 모레까지 이 비구름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걸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는 이 비가 내리면서 기온도 좀 떨어질 걸로 보이고요. 지금 중부지방의 경우는 내일까지 이 강한 비구름 영향 때문에 다소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난번에 어떤 전문가께서 교수님께서 2차 장마라는 표현을 모두가 쓰는 표현은 아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던데 정혜윤 기자 설명과 함께 앞으로 비가 얼마나 내리고 또 후 가능성까지 함께 알려주시죠. 네, 일단 2차 장마라는 말은 일단 기상청에서 공식적으로 쓰는 언어는 아닙니다. 일단 지금 가을이
되기 직전, 그러니까 여름이 끝나가는 시점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이 되고요. 네. 그리고 남쪽에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수축하는 시기거든요. 그러면 북쪽에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찬 공기가 내려오고 남쪽에서는 이 따뜻한 공기가 수축하는 과정에서 이 북쪽 찬 공기와 이 남쪽의 따뜻한 공기 사이에서 또다시 장마철처럼 정체 전선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공기의 사이에서 마치 장마 때처럼 이 정체 전선과 같은 이 길고 긴 정체 전선과 같은 그런 전선성 저기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장마 때처럼 또 긴 이 비가 내리게 되는 거죠. 다만 이 전문가들은 최근에 비 형태를 좀 살펴봤더니 장마 이후에도 8월 상순에 또 한 번 비가 내리고 그리고 8월 하반기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 하순에 비가 내리더라. 하지만 이 가을이 찾아오기 전에 여름이 끝나가는 무렵에 더 많은 비가 내린다. 그래서 요거를 장마보다는 우기로 표현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네. 교과서적으로 그게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맞습니다. 용어를 쓰지 않는다는 의견에서 한번 질문 드려봤고 네. 자, 호우 가능성까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 먼저 호우 가능성은 이번에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내일 밤 오전부터 밤까지는 중북부 지방에 시간당 30mm 이상의 비가 내릴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모레는 지금 남부 지방으로 비구름이 조금 더 이동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정체 전선 상에서 이 비구름의 경계가 남부 지방 쪽으로 좀 이동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이 경계면이 내일까지는 중부지방 쪽에 겹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30일 새벽부터 밤 사이에는 조금 더 남하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이 때문에 이 강한 비구름이 내일까지는 중부지방에 영향을 주고 또 모레는 이 남부지방에 시간당 30mm 이상의 비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강한 비는 남부지방 쪽으로 비 양이 조금 더 많은 상태고 시간당 강수도 이 중부지방보다는 남해안 쪽에 조금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서도 이제 가을로 접어드는 시점이라고 하셨는데 네. 무더위는 그럼 비가 그치고 나면 좀 한번 꺾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 무더위 기준을 좀 보면은 이 폭염의 기준은 일단 33도 이상이고 열대야의 기준은 밤사이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이번에 비가 사흘간 좀 내리고 나면은 서울 기온을 좀 살펴보면 아침 기온은 23도 아래로 좀 내려갈 걸로 보이고 이 낮 기온도 30도 아래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조금 덥다 싶은 느낌이 들겠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꽤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부는 초가을 날씨가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시기적으로도 이제 9월에 접어들기 때문에 이제 폭염이나 찜통 더위 이런 이 말보다는 조금 초가을에 가까워지는 그런 날씨를 좀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공기가 좀 바뀌곤 있다는 얘기였는데 아무래도 중북부 지방은 내일 오전에서 밤 그리고 남부 지방은 모레 새벽에서 밤을 좀 긴장해야 되겠습니다. 네, 정혜윤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경북 영천에서 또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50대 남성이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사람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한 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자신과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이 피해자들과 이야기를 나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어갑니다. 바쁜 걸음으로 도착한 곳은 지인과 술을 마시고 있던 술집입니다. 술집으로 되돌아온 남성은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다툼을 벌였던 지인들을 향해 마구 휘둘렀습니다. 술집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주변 골목도 흉기 난동 흔적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50대 남성 A씨가 술집에서 흉기를 휘두른 건 밤 11시 20분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60대 남성이 숨졌고 또 다른 3명도 다쳤습니다. 주민들은 A씨가 평소에도 험한 말을 자주 했고 술을 자주 마셔 병원 치료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거의 매일 먹는다고 봐야지. 성격도 별로 안 좋고 조금씩 그런 게 있었지. 말도 함부로 하고 결국 사고 터질기 했지. A씨는 동행한 여성이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범행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캐묻고 있습니다. 피해자 조사하고 그리고 피의자 조사가 아직 안 되기 때문에 피의자 조사도 해야 되고 피의자에 대해서 정신질환 이력 부분도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은 피해자 조사까지 추가로 진행한 뒤에 살인 등 혐의를 적용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네, 서희초 교사 사망과 관련해 다음 달 4일에 예정돼 있던 대규모 교사 집회가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집단 연가를 사용하자는 움직임은 이어지고 있어서 교육계 갈등이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김연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음 달 4일 서희초 교사 49제에 맞춰 계획됐던 대규모 교사 집회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교육부가 집회 참여를 위해 휴가를 내면 징계하겠다고 거듭 밝힌 가운데 교사들 간에도 의견차가 커지자 집회를 전격 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집회가 취소돼도 교사들이 개별적으로 휴가를 내고 수업을 거부하는 공교육 멈춤은 계속 추진됩니다. 현재 8만 명 이상의 교사가 동참 의사를 밝혔고 서희초를 포함해 약 500개 학교가 재량 휴업을 할 전망입니다. 서울시 교육청 역시 9월 4일을 공교육 회복의 날로 만들자며 집단 연가 사용 용인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 단체들은 교사가 학생을 위해 교실을 지킬 때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 회복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라며 공교육 멈춤에 반대했습니다. 공교육 멈춤의 날을 재량 휴업으로 추진하는 학교를 방조하고 지지하며 교사들의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킨 조희연 교육감과 세종, 전북, 인천의 교육감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YTN에 출연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사의 연가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재량 휴업일 지정은 물론 개별 연가 사용에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그런 이해관계 상충을 피하면서도 또 불법을 피하면서도 얼마든지 추모하고 이제 의견을 집약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속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선학교에선 정상 수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교사가 병가와 연가를 신청한 곳들이 생겨나고 있고 취소된 구사 집회를 재추진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됩니다. 전교조도 재량 휴업일과 연가 사용을 막는 것은 직권 남용이라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한 가운데 9월 4일 추모제를 앞두고 교육계 갈등은 더욱 커지는 모습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처음 본 여성을 따라가 성추행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30대 남성 A씨는 지난 26일 오전 6시쯤 용인시 수지구의 한 건물 복도에서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 B씨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B씨가 놀라 넘어진 뒤에도 계속 추행을 이어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과거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성비위 의혹이 제기돼 품위 손상을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정진술 서울시 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재석 의원 99명 가운데 76명이 찬성했습니다. 서울시 의회 의정 사상 의원 제명이 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이 전국에 특별 치안 활동을 선포한 가운데 제주 경찰 간부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건물 외벽을 들이받고 차를 몰고 그대로 도주했다가 붙잡혔습니다. 제주경찰청 소속 경위 40대 A씨는 지난 25일 밤 혈중 알코올 농도 0.197%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제주 우편 집중국 근처 건물을 들이받고 4km 정도 도주한 혐의입니다. 양도소득세를 깎아주고 뒷돈을 받은 세무공무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양주 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인 A씨와 B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세무사의 청탁을 받고 농어촌 주택에 대한 한시적인 양도소득세 감면 기간이 끝났는데도 감면 신청을 받아주는 등의 불법 행위로 세금 2억 1천만 원을 깎아준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세금을 깎아준 대가로 1인당 1천만 원 정도의 현금을 받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부 소방관이 쉬는 날 북한산에 올라갔다가 다친 등산객을 발견해 구조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고양소방서 소속 박준흠 소방장과 양주경 소방장 부부는 어제 낮 1시 반쯤 북한산으로 등산을 갔다가 백운봉 근처에서 무릎 등을 다쳐 걸을 수 없는 등산객 A씨를 발견하고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이어 이후 119에 연락해 헬기 구조를 요청한 뒤에 헬기 이착륙이 가능한 지점까지 A씨를 업고 이동했습니다. 이들은 소방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In the cabinet room of the White House, Harry S. Truman was sworn in as president. On the very eve of victory and its disturbing aftermath, his was the heavy duty of... Typical of the nation's joy at the end of nearly 6 years of war in Europe. 미중 간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과 통상 문제를 관할하는 미국 상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일단 수출 통제 문제 등을 논의할 소통 라인은 열릴 것으로 보이지만 해묵은 긴장을 풀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요일 늦은 밤 중국 베이징 공항에 도착한 기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 마중 나온 주중 미국 대사, 중국 상무부 국장과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러몬도 장관은 나흘 동안 베이징과 상하이를 방문해 미중 간 수출 통제 문제와 소통 채널 구축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무역 갈등 문제를 다룰 실무 그룹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로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여행, 관광 분야 협력을 시작으로 두 나라 사이 갈등을 누그러뜨릴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겁니다. 중국도 이번 방문을 계기로 미국과 이견을 해소하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中美就双方接触交往保持着沟通，我没有可以发布的信息。 하지만 러몬도 장관은 수출 통제를 비롯한 대중국 제재에 대해선 물러설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기자들을 만난 러몬도 장관은 미국이 보호할 건 보호하고 협력이 가능한 부분은 촉진할 거라며 미국의 대중국 기술 통제는 국가 안보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을 중국 측에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최고치를 기록한 청년 실업률 데이터를 앞으로 공개하지 않기로 한 조치에 대해서도 항의할 방침입니다. We have watched over the course of the past months a reduction in the level of transparency and openness with respect to reporting basic things like, for example, the youth unemployment numbers. 일각에서는 러몬도 장관이 오는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미중 정상회담의 토대를 마련하는 임무도 띄고 있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네, 미중 먼저 보셨고 이번엔 미러.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만 우주 분야에서의 협력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세 번째로 러시아 우주인이 미국 유인 우주선을 타고 비행을 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페이스X의 유인 우주선 크루 드래곤이 지구 표면에서 약 420km 상공에 떠 있는 국제 우주 정거장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륙한 지 약 30시간 만인 우리 시각 27일 밤 10시 16분쯤 마침내 도킹에 성공합니다. 국제 우주 정거장에 먼저 와 있던 우주인이 새로운 우주 비행사 4명을 포옹하며 반갑게 맞이합니다. 스페이스X가 국제 우주 정거장에 우주 비행사를 수송한 건 이번이 7번째입니다. 이번 크루 드래곤에는 처음으로 각기 다른 국적의 우주 비행사 4명이 탑승했습니다. 이번 임무를 이끄는 미국인 여성 우주 비행사 제스민 모그벨리와 덴마크인 안드레아스 모겐센, 일본인 후루카와 사토시, 러시아인 콘스탄틴 보리소프 등입니다. 특히 보리소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과 러시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의 유인 우주선을 타고 비행한 세 번째 러시아 우주인이 됐습니다. I want to point out again how important it is to work together in unity, and this is International Space Station. We are the most international SpaceX flight. Right now you see
5 nationalities here, and we are looking forward to work together. 미국 항공우주국과 러시아 연방우주공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인 지난해 7월 우주선 좌석 교환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 비상사태에 대비한 대체 운송수단 확보 차원에서 상대 우주선을 이용해 자국 우주 비행사를 우주정거장에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이 협정에 따라 이미 지난해 10월과 올해 3월 러시아 우주인이 미국 스페이스X의 우주선을 타고 국제우주정거장으로 향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도 우주 협력의 끈을 완전히 놓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일본이 오늘 오전 예정됐던 달 착륙선을 탑재한 로켓 발사를 또 연기했습니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는 오늘 오전 9시 26분쯤 규슈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2A 로켓 47호기를 쏘아 올릴 예정이었지만 발사 지점 상공의 바람이 강해 발사를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는 다음 달 15일까지 발사 예비 기간 안에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해서 새 발사일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애초 지난 26일에 로켓을 발사할 예정이었지만 기상 상황을 고려해서 이번까지 3차례 발사를 연기했습니다. 러시아 본토에 대한 드론 공격으로 확전 우려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본토 공격을 하진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면 큰 위험을 야기할 것이고 서방이 지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를 수복하기 위한 싸움에서 우방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드민턴 세계 1위 안세영이 우리 선수로는 처음으로 세계 선수권 단식을 제패했습니다. 대표팀은 복식 2종목까지 금메달 3개를 석권하는 역대 최고 성적을 올렸습니다. 서봉국 기자입니다. 마린의 셔틀콕이 아웃되며 안세영이 세계 챔피언으로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특유의 호쾌한 세리머니로 자축한 안세영. 세계 선수권 출범 이후 46년 만에 우리 선수는 남녀를 통틀어 첫 단식 금메달입니다. Today I'm champion. I'm so happy today and win the game. Thank you so much. 최대 라이벌 천이페이를 꺾고 결승에 오른 안세영. 전 세계 1위 까다로운 왼손잡이 마린을 맞아 한층 성숙한 경기 운영으로 2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월드 투어 등을 포함해 올해 8번째 금메달을 걸며 최강을 재확인했습니다. 시상식에서는 키가 작은 사비 야마구치를 위해 배려하는 여유도 발휘했습니다. 그냥 즐기니까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잘 즐겼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승전보는 복식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다크호스 서승재 강력은 홈코트의 덴마크조를 꺾고 남자 복식 정상에 올랐습니다. 서승재는 최우정과 짝을 이룬 혼합 복식에서도 중국의 세계 1위조를 격파하고 이 종목에서 20년 만에 우승, 2관왕이 됐습니다. 대표팀은 이번 대회 금메달 3개, 동메달 1, 역대 최고 성적을 올렸습니다. 김학준 감독 체제로 출범한 지 1년 만에 세계 선수권 최고 수확으로 다음 달 항저 아시안게임과 내년 파리올림픽 메달 전선에 청신호를 올렸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이 다음 달 A매치에 출전할 25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조규성과 오현규, 황희찬 등 유럽에서 뛰는 주축 공격수들이 줄부상을 입은 가운데 클린스만 감독은 허벅지 근육을 다친 이강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수를 명단에 포함했습니다. 20세 이하 월드컵 4강 주역인 골키퍼 김준홍과 수비수 김지수는 광주 미드필더 이순민과 함께 처음으로 성인 대표팀에 발탁됐습니다. 지난 6월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대표팀 에이스로 활약하며 4강 쾌거를 이끈 배준호가 잉글랜드 2부 리그 스토크시티 입단을 위해 영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지난해 2부 리그 소속이던 대전에서 프로에 데뷔한 배준호는 팀의 일부 승격을 이끌었고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인상적인 활약으로 유럽 스카우트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주전으로 뛸 가능성이 가장 큰 스토크시티를 선택한 배준호는 첫 해 공격 포인트 10개 이상을 올리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주시고 저를 너무 많이 원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그 팀을 선택하게 됐고 감독님, 코치님 분들도 다 알고 계시고 너무 많은 응원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힘이 나고 가서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프로야구 롯데 구단은 건강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한 레리 서튼 감독의 뜻을 받아들여 잔여 시즌을 이종훈 수석 코치 대행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서튼 감독은 이달 들어 여러 차례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자리를 비우고 병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KBO 리그에서 선수로도 활약했던 서튼 전 감독은 2021년 5월 허문회 전 감독이 경질되면서 롯데 1군 감독으로 부임했습니다. 서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이 유입되며 오늘 중북부와 전남 해안에 가끔 비가 내렸습니다. 밤사이 내륙의 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는데요. 하지만 내일 아침부터 비구름이 내륙으로 유입되겠고 오전 중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내일은 중북부 지방에, 모레는 남부 지방에 시간당 30mm 이상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모레까지 전남 동부와 경남 서부, 제주 산간 많은 곳에 150mm 이상, 그 밖에 남부 지방에는 12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중서부 지방에도 최고 80에서 많은 곳은 100mm 이상으로 큰 비가 예상됩니다. 최근 잦은 비로 지반이 약해져 있는 만큼 산사태나 축대 붕괴 등의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중부 서해안에는 강풍이,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4도, 전주와 부산은 26도로 밤사이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낮에는 서울 기온 26도, 대전 29도, 광주와 대구는 30도까지 오르면서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만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모레 중북부 지방은 비가 점차 잦아들겠지만 남부 곳곳으로는 주 후반까지 비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